에스포지토의 주권과 면역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일단 토픽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물론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이해를 전제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대충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그거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에스포지토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뭘 비판하고 있는 거야? 사회계약서의 효시라고 얘기되고 있는 호프의 어떤 생각을 비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사회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존 노크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형돼서 이 지문이 또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픽을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선생님이 토픽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어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누스라는 말이지. 자, 무누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누스는 의무 또는 뭐 공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물인 겁니다. 이게 무누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1번 뜻을 놓고서 일단 좀 가볼게. 나중에 2번 뜻으로 또 우리가 진행하게 돼. 그런데 의무와 공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뜻을 받아서 성립하는 말이 뭐냐면 코무니타스거든. 무니타스는 무누스가 그냥 그대로 왔으니까 뭐가 되겠어? 의무와 공무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 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야? 함께, 투게더의 뜻이잖아.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대해서 같이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묶여있다. 이게 코무니타스가 되는 거고 이게 뭐 어떤 공동체라고 어떤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임무니타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무니타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임은 부정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무와 공무에 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면제되는 거예요. 이 면제된다라는 뜻의 이 임무니타스가 뭐의 어원이라는 거야? 면역의 어원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지문이 일문다에서 이렇게 소개됐던 이 지문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문다에서부터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 면역과 주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근대의 면역 체계의 문제점, 면역 패러다임,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봐봐, 첫 번째 토픽을 보자고. 면역과 주권의 연관성이래.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거야. 왜? 면역이라는 건 뭐야? 우리 인간의 신체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외부의 미생물,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게 면역인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무니타스가 의무, 공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임무니타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개인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즉 공동체 속에서 개인에게 어떤 지워지는 어떤 의무라든지 직무, 어떤 뭐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 개인을 지켜주는 어떤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주권으로 왔단 말이야.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주권의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주권이라고 하는 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이야.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주권은 대내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적인 권력이고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 불가침한 거야. 즉 독립적인 권력이야. 딴 나라가 우리나라 내정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돼? 이거 주권 침해라고 얘기하잖아. 그 주권 국가들은 절대 그렇게 딴 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왜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주권이란 말이야. 그런데 개인이 그러니까 인문지타스라고 하는 보면 의무나 공무로부터의 면제라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았는데 이걸 주권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싶지 않아. 자, 그런데 자,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은 의혹을 좀 풀어주고 시작을 할게. 홉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자, 홉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홉스라고 하는 거, 홉스는 어떻게 본 거지? 일단 홉스의 얘기를 잠깐 해보자고. 우리가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A, B, C 우리 사회에는 어떤 그런 개인들이 있어. 이 개인들이 있는데 이 개인들이 어떤 세계에 노출되어 있냐면 만인의 투쟁, 만만투 우리 잘 알고 있잖아, 그치? 다들 배웠을 거야. 이런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물론 무조건적인 혼란은 아니야. 원시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도 A와 B, C는 어느 정도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 뭐 때문에?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1차적인 기본적인 자연적 면역 체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거나 서로가 내가 얘를 공격하면 얘도 나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성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싸움을 하진 않았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체계가 1차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생긴 상황이 바로 만만투 상황이 됐던 거지. 왜냐면 홉스는 어떻게 본 거야? 인간은 굉장히 사악하다고 봤거든. 이기적이야. 타인을 짓누르고 타인 것을 뺏고 싶고 타인을 위해 군림함으로써 어떤 자기 만족감을 얻는 우월감을 얻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만투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개인들이 주권자라는 걸 하나에 만들고 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이렇게 일임하는 거잖아.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 우리 한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지. 이걸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자면 이제 이게 근대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가볼게. 이 주권이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이 전제돼야 돼. 즉 원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개인들이 동의하에서 주권자에게 어떤 권리를 일임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 이 개인의 권리는 이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근대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 면역 체계라고 하는 이 면역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주권의 차원에서 이제 좀 언급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걸 일단 전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놓고 보자면 타자,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른 어떤 다른 이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라고 해볼게요.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면역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차원으로 가보면 수많은 어떤 개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 자, 이런 상황에서 타자, 즉 이질적인 어떤 다른 세계,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아닌 어떤 다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 주권 국가의 개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면역 체계랑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쪽 차원에서의 얘기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는 거야. 되겠어? 초점이 한 국가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됐어. 자, 주권이 있어. 주권 국가야. 자, 주권 국가는 원자적인 개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주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방금 뭘 얘기했었냐면 주권과 면역
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우리가 이 타자, 외부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주권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치 면역체계처럼 이 타자가 이질적이고 부정한 거거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대외적으로는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또 어떠냐면 이 원자적 개인들이 공동체 이론으로서 원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그 보호해주는 어떤 장치가 바로 주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제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토픽인 거죠. 여기에 근데 이 면역 체계로서의 주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스포지토는 대량 학살 같은 것들까지도 정당화한다라는 거야. 즉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얘들을 죽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가령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어떤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하마스가 되게 나쁜 짓을 했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해갔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수를 천명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자 지구로 쳐들어가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일단 하마스를 박멸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간인의 어떤 희생까지도 감사해가면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다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마스든 어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전체가 사실 그들의 적이고 그들의 생명 따위 이제 중요하지도 않을 거야. 왜?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런 어떤 나의 소중한 존재들이 그들에 의해서 뭐 어떻게 살입당하고 납치되고 이랬거든. 자,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지.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가 적이고 그들의 생명 따위 우리의 안중에도 없는 거지. 자,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대량 학살마저도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대량 학살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대량 학살마저도 어떻게 된다? 정당화한다는 거야. 저들은 저렇게 죽어도 돼. 가령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히로시마라든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어떤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일본이 전범국가기는 하지만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민간인들이 죽었을 거거든. 거기에는 아주 무고한 어린 아기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투여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어떤 세계의 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도 있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명히 전쟁 범죄거든. 왜냐면 같은 식민지였지만 이 연합군 쪽에 섰었던 인도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왜 우호적이었냐면 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독일이 아니고 일본에다만 2발을 쏜 것에 대해서 인도인들은 격분했거든. 왜? 인종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야. 유럽인에게는 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놓고 동양인에게만 쏜 건 뭐냐? 얘들은 너희는 다른 인종이니까 우리가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인도인들은 생각한 거야. 왜냐면 그들은 유러피안들의 어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인종주의적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지. 자, 어찌됐건. 자, 그런데다가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잉 면역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과잉 면역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 한 주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개인들은 원자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뭘로 뭉쳐있는 거냐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뭉쳐져 있는 거거든.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별난 주장을 하게 돼. 뭔가 별난 주장을 하거나 이 공동체의 어떤 동질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죽여야 돼. 그런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언술에 대해서 이거를 진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공동체의 생명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
뭔가 이 공동체가 발전하고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의 모습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도 없고 문제도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에스포지토는 지금 뭘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뭘 주장하는 거야? 생산적 결합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생산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고 뭐가 결합을 해야 된다? 이질적인 거 타자가 결합해야 돼. 타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 이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생명이 또 탄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생명이 탄생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문에서는 우회 또는 중화의 전략이라고 얘기했거든. 타자를 배척해내기만 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제3의 어떤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생명 탄생인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엄마가 면역체계라는 빗대 갖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머니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어머니는 자신의 그 외부의 어떤 우리가 정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잖아. 거기에 자신의 면역체계를 개방해야 돼. 개방을 하니까 엄마가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임신을 해서 뭐야? 자신의 면역체계를 아이에게 주지. 그래서 아이가 또 하나의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 면역체계를 계승해가지고. 그런데 이 면역체계는 그대로 똑같이 계승되지는 않겠지. 그치?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고 어떤 변화하는 어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창출인 거지.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문을 던지는데 에스포지토는 나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론만 얘기하더라도 나라고 내가 인식하게 되는 그 테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장기이식의 예를 들고 있거든. 자, 내 몸에 지금 나는 사실은 뭐 수술을 해갖고 뭔가 바꾼 부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의 바디, 나의 몸을 그냥 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나의 모든 것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장기이식을 했어. 그래서 장기이식을 해갖고 여기 속에 남의 심장 같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그 나인가? 새로운 심장을 받았고 이 심장은 타자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만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동질성의 어떤 테두리를 긋고 있다는 것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 개념조차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포지토의 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